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이고 뜨개수다를 찍으려고 왔는데요. 뜨개수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갈게요. 지금 밖에서 무슨 공사인지 이사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아마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너무 다행이고 혹시라도 좀 거슬리시다면 다음 영상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며 이번 영상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뜨개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뜨고 있는 거는 한번 얼려서 풀었던 글로우레이스 단독 삼합으로 뜨고 있는 스프라우트 카디 샘플이고요. 이거는 도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몸통줄임을 하는 구간이라 6단에 한 번씩 줄여줘야 되는데 제가 어디 정신을 잘 차리고 줄이는지가 이 영상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호불호 음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맥주 얘기를 했죠. 제가 그 호불호 음료를 사는데 드디어 성공을 해서 이제 토요일에 니드니츠님 라이브 방송 전에 구매를 해서 니드님 라이브 때 실론티를 먹으면서 실론티가 그 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론티의 맛이 항상 궁금했는데 먹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 먹었던 미국의 캔 차 음료인 애리조나의 맛이랑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론티는 앞으로도 종종 사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되게 비슷한 맛이었던 게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스타벅스 음료가 있어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는 딱히 마실 게 없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서 스타벅스는 좀 이제 불호였는데 어쩌다가 제가 블랙티 레모네이드라는 메뉴를 먹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실론티 맛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거를 먹어본 이후로 스타벅스에 갈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거를 시켜 먹었었는데요. 그 음료가 어느 순간부터 그 메뉴가 단종이 된 거예요. 근데 단종이 되면서 피지오 라인 있죠. 탄산이 있는 라인에 블랙티 레모네이드 피지오가 생겼는데 저는 탄산이 없는 버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탄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피지오를 시켜서 먹어봤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스타벅스는 잘 안 가고 있어요. 아무튼 실론티는 호였고요. 그때 이제 시나몬님이 물어봤던 음료 중에 근데 시나몬님이 물어본 거 맞겠죠?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대충 귀엽게 봐주세요. 아무튼 대자와랑 닥터페퍼는 제가 이미 먹어본 그리고 좋아하는 음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호불호 음료가 먹어본 사람은 호이고 안 먹어본 사람은 불호인 그런 음료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 외에 저 라식이나 라섹 이런 시력 교정술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해본 사람들은 다 엄청 강추하고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안 해본 사람들은 다 비추하거든요. 그게 수술이 제일 오래된 수술이 라식인데 그게 이제 30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라이프타임으로 평생을 라식한 눈으로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비추를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호불호 음료도 먹어본 사람들은 다 맛있다 그러고
안 먹어본 사람들은 사실 걔네들이 비주얼은 조금 그렇잖아요. 소래눈 캔의 디자인이 특히 굉장히 먹음직스럽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이제 상상해본 맛으로는 액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제가 아직은 아침 햇살을 안 먹어봤어요. 그러고 토요일에 이제 실론티를 먹고 일요일에 소래눈을 까서 먹어봤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소래눈이 저는 되게 시원한 느낌의 뭔가 민트 맛이 되게 강한 그런 음료일 줄 알았거든요. 살짝 멘톨 향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의외로 당이 되게 높더라고요. 100ml에 19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단 거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탄산음료가 캐나다 드라이의 진저 에일인데 그게 100ml에 11g인가 16g인가 그랬던 걸 보면은 이제 소래눈이 더 단 건데 너무 불쾌한 맛인 거예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리스테린인데 매운맛이 하나도 없고 단맛이 들어있는 뭔가 삼키면 안 되는 맛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소래눈은 완전 불호, 삐삐 불호였습니다. 다시는 누가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그 금액이 10만 원 단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먹고 싶지 않고요. 5만 원 주면서 소래눈 먹으면 5만 원 줄게 이래도 안 먹고 싶습니다. 한 30만 원이면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아무튼 완전 불호였고 오늘은 아침 햇살을 마셔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침 햇살은 캔으로 팔지 않아서 조금만 사고 싶었는데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컵에 따라서 마셔볼게요. 너무 아침 햇살 PPL 같은데 따랐으니까 치울게요. 이런 맛이구나. 애매합니다. 불호는 아니에요. 불호일 수도? 일단 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침 햇살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침 햇살은 미숫가루 향이 나고요. 미숫가루랑 비슷한 맛이 나긴 하는데 살짝 연한 미숫가루 맛이고요. 그리고 누룽지 사탕 맛도 좀 납니다. 근데 제가 누룽지 사탕이 불호거든요. 근데 고소한 맛이어서 삼키기 전까지는 이제 달기도 하고 괜찮은데 삼키고 나서 이 뒷 마무리감이 너무 느끼하네요. 이걸로 어떻게 해장을 하시는 거지? 니드니츠님 라이브에서 아침 햇살로 해장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마 알콩달콩님이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침 햇살 제 대학교 동기 중에 되게 친했던 친구가 좋아했던 음료수인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불호입니다. 컵에 가득 따를까 고민하면서 좀 많이 따랐다가 아니야 하고 좀 멈췄는데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첫 입을 먹고 나서 두 번째 입이 먹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좌충우돌, 우여곡절, 음료 호불호 이야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캐나다 드라이 진저 에일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캐나다 드라이가 진저 에일 말고도 토닉워터가 나오는데 캔에 담겨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로에서 나오는 토닉워터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 술에 토닉워터 타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드라이 이미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발견하면은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진저 에일은 이름 그대로 그 생강 탄산음료예요. 생강맛 탄산음료인데 제가 그 생강맛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음료거든요. 근데 생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음료수가 굉장히 호불호 타는 음료수겠죠? 그래서 저처럼 진저에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진저에일을 막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마트에서 발견하면 그때 사게 되고 그러면 한 번에 엄청 많이 사야 되니까 잘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음료 카트가 오잖아요. 대부분의 비행기에는 진저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 드시겠어요? 물어보시면은 혹시 진저에일 있냐고 해서 있으면 무조건 진저에일을 마시는 편이고 좀 장거리 비행이거나 그래서 이제 음료를 마실 기회가 두세 번 더 있다 하면은 와인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 몸에겐 미안하지만 슈거와 알코올과 카페인을 흠뻑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마른데 눈앞에 아침 햇살밖에 없어서 일단 아침 햇살은 치우고 물을 가지고 올게요. 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자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스트레칭을 하자마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막 엄청 여러 가지 동작을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다리를 안벅지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찢기 할 때처럼 이렇게 살짝 벌리는 거 있잖아요. 각도를 이제 너무 아플 때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한쪽 다리는 접고 한쪽 다리는 펼쳐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쪽으로 숙여가지고 옆구리랑 안벅지 스트레칭을 같이 하는 그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누워가지고 무릎을 세우고 한쪽 무릎에 다리를 4자 모양으로 포갠 다음에 이렇게 쭉 당기면은 엉덩이가 엄청 당기거든요. 그 엉덩이 스트레칭이랑 목 스트레칭, 목 돌리기랑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5분도 안 걸리는 거를 여태 왜 안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하려니까 또 귀찮긴 귀찮더라고요. 아무튼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모닝 스트레칭을 한 뒤에 강아지랑 산책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해서 강아지 산책 나가는 게 하루의 시작이고 강아지 산책하고 집에 와서 스트레칭하고 씻고 하는 게 하루의 마무리예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보통 그 시간에는 누워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핸드폰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확실히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제 스스로가 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고 강아지 산책을 한 뒤에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독서 토크를 하려고 지금 제가 4가지의 책을 병렬 독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시간 관리하는 책을 가져왔잖아요. 오늘은 영화 인문학 이야기를 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 갔을 때 사서 추천 코너에 있었던 책인데 제 눈을 사로잡는 책 중에 한 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왠지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흥미 위주의 책인 것 같아서 집어왔고요. 책의 제목은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인문학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인간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조금 철학 얘기 같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가이드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서 이 책은 보면서 영화도 같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는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서 추천 코너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 책에 뭐랄까요? 좀 오만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책의 수준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펼쳐서 봤는데 처음 챕터가 쿵푸 팬더 이야기고 그 다음 챕터가 스파이더맨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블 영화 안 보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인가? 그게 마블 영화가 맞나요? 지금 개봉해가지고 많이들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정말 흥미가 1도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 챕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도 뭐랄까 되게 저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쿵푸 팬더 챕터랑 스파이더맨 챕터를 보고 나서 느꼈던 인상이, 이 책은 혹시 초중생을 타겟으로 한 책인가? 그래서 이 구립도서관 근처에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초중고생을 타겟으로 한 필독서 같은 느낌인 건가? 내가 잘못 집어온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 페이지 순서대로 읽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만두기로 하고 흥미가 가는 영화를 골라서 그 챕터 부분만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은 게 8월의 크리스마스 챕터였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처음 봤을 때 별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좀 너무 어릴 때 봤던 건지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나서 보니까 대충 이제 조금 더 그때보다는 알겠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다시 감상할 때 이 책이 딱히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8월의 크리스마스를 한 번 더 보면서 내 안에서 영화가 또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 책이 저한테 영향을 준 거기는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챕터를 다 읽고 나서 다음 챕터는 관심이 없었고 다다음 챕터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저는 몰랐는데요. 원작 소설이랑 영화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버전이랑 캐릭터의 설정이 이제 비중이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이제 그래서 원래 하울의 성격이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나쁜 남자의 성격이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그 어느 편에도 들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더 그 전쟁을 반대하는 하울의 개성이 좀 더 비중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갖고 노는 성격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고 원작이랑 영화랑 소피의 비중도 되게 다른데요. 소피가 원작에서는 마법을 쓸 줄 압니다. 근데 영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암시가 살짝은 들어가 있는데 그 소피도 마법을 쓸 줄 아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하울이 마법 천재니까 사람들이 하울한테 마법을 배우러 많이 온대요. 하울은 이제 타고난 천재 마법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소피도 타고난 천재 마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울은 뭐 재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문을 외우면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소피는 말에 마법이 실려서 처음에 모자 가게에서 모자를 바느질하면서 너는 부잣집한테 가거라 하면서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는 장면이 영화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진짜로 부잣집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실 한 올 튄 거 보이시나요? 이게 튀어서 한번 쭉 해서 건져 올리는 작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소피도 엄청난 마법사라는 설정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원작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많이 봐서 이거를 읽고 또 봐야 될 필요성은 딱히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 그 천공의 섬 라퓨타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인기 많은 게 그 센과 치히로 센이 귀엽고 하쿠가 잘생겨서 인기가 엄청 많고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제 라퓨타나 나우시카가
더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한 올씩 빼먹었을 때 건져 올리는 팁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챕터를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한 흥미가 갑자기 확 치솟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하는 챕터를 골라서 보지 않고 그 뒤로 이렇게 쭉 이어서 책의 후반부는 쭉 연속적으로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챕터가 꾸페 씨의 행복여행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흥행했었잖아요. 제가 서점을 다닐 때에도 이 책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영화가 개봉되었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좋다고 막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베스트셀러에도 되게 오래 올라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 책이 이제 원작이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그 책의 주인공도 정신과 의사입니다. 환자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어느 순간 현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자기의 소명인데 행복이란 과연 뭔가?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되게 현타를 맞다가 이제 여행길에 오르게 된 거죠. 주인공이.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행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런 걸 물어보고 거기에서 얻었던 깨달음 같은 거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 주인공이 절의 승려를 찾아갔을 때였어요. 절에 가가지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인터넷 신호도 안 잡히고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늙은 승려가 스카이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카이프가 돼? 이러고 여자친구랑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인터넷 신호를 잡던 접시가 떨어져서 급하게 연락이 끊기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모처럼의 연락이었는데 그게 끊기니까 주인공이 짜증이 팍 난 거죠. 근데 승려가 너무 기쁜 모습으로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 승려들이 넓은 마당에 모여서 바람을 시원하게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한껏 느끼면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양팔을 하늘로 뻗고 바람을 느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잔뜩 짜증이 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람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 대충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그런 비슷비슷한 말들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식물의 역사 책도 지금 막 프롤로그 챕터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잡초의 정의가 무엇인가? 잡초의 정의는 이제 원치 않는 곳에 자라는 식물인 건데 원치 않는 곳에 자라는 원치 않는 식물 이런 거죠. 줄임했나? 줄임을 여기선 안 했군. 다시 돌아갈게요.
근데 또 예전에는 잡초가 아니었던 것이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잡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식용으로 썼던 작물이 더 맛있는 품종이 나타난 뒤에는 잡초 취급을 받는다던가 원래 독성이 있는지 몰랐던 풀들이 나중에 독성이 밝혀져가지고 되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던가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그 풀은 언제나 항상 그 종이었고 딱히 이제 변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인간들의 관점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말이 식물 책에서도 나오고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요즘 따라 특히 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새삼 알고는 있었지만 더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되게 신기했던 부분이 행복은 전염된다고들 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올라가고 친구의 친구는 행복할 확률이 10%가 올라가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행복하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굉장한 거예요, 그게. 제가 MBTI가 N이라서 이런 굉장한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굉장하다고 감명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뜨개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한 올의 실이 매듭을 지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기면은 주르륵 하고 풀리는 그런 기법이잖아요, 대바늘은. 그런데 이게 짜여가지고 선이 면을 이루고 의복을 이룬다는 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너무 이상하죠? 되게 독특한 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행복한 사람은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나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거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힘든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지만 뭔가 스스로 관점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은 다들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뭐 나를 억지로 행복한 사람처럼 꾸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영화 인문학, 영화에서 출발한 인문학 질문인 거죠. 행복이 무엇인지 꾸빼 씨가 알아내려고 했는데 세계 각 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뇌과학 실험실에 가게 돼요. 그래서 뇌과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헬멧 같은 거를 써서 전기 신호를 주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이제 담당하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 호르몬의 컬러를 입혀서 뇌의 어떤 부분에 어떤 색깔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거를 연구하고 있었던 실험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거기에 참여를 해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기뻤던 경험, 슬펐던 경험, 그러고 공포스러웠던 경험들을 떠올리려고 해봐도 제 감정이 쉽게 올라오지 않았던 거죠.
그 감정을 여는데 되게 곤란함을 겪고 있던 와중에 여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 전화로 여자친구가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돼요. 나 이제 엄마가 되고 싶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아까 상상하려고 노력했던 기쁨의 감정, 뭐 두려움의 감정,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복잡한 감정이 이제 확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뇌를 촬영을 해보니까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켜졌던 거죠. 그때 이제 주인공이 깨달은 거예요. 아, 행복은 기쁨뿐만이 아니라 기쁨, 슬픔, 두려움 이런 거를 느끼는 이 모든 종합적인 것이 행복이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저도 역시 기쁨만이 행복인 줄 알고 항상 이제 기쁘고만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얘기를 언니랑 했더니 언니가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에 관련된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굉장한 행복의 비밀을. 그래서 되게 신기했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생기신다면 저처럼 제 차례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챕터부터 골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챕터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다룬 챕터인데요. 거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진로라는 말이 이제 한자를 보면 나아갈 길인 거잖아요. 나아갈 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로를 물어보면은 어떤 정해진 직업을 대답해야 되는 문화가 있는 거죠. 이제 진로 조사할 때 희망 진로란에 직업이나 원하는 과, 희망하는 학과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진로가 아니라 내가 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도 진로이고, 예를 들자면 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도 진로인 거고, 나는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도 진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할 줄 알고 친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 이런 게 다 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 구절이 되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업이 가지신 분들도 끊임없이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구나. 직업이 있고 밥벌이가 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구나, 진로의 고민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진로 조사 말고, 희망 진로란에 적는 그런 진로 말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뜨개수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의 이야기가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책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제가 매우 애타
애타게 기다리던 니드니츠님의 니드모어가 이제 출시가 되어서 출시된 날에 결제를 하고 저는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캐스트온을 했는데 지금 내꽃무단에 두 코 고무뜨기를 하고 코막음을 기다리는 상태로 그냥 있어요. 돗바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저의 3mm랑 3.5mm도 얼른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밤에 사심 뜨게 할 때 뜨느라고 진도가 좀 느린데, 아무튼 뉴 캐스트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니드모어 함뜨방 입성에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떠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의 사심뜨개가 과연 기한 안에 마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도 니드모어 뜨시나요? 저는 일단 지금은 게이지가 굉장히 안 맞는 실로 뜨고 있는데, 그 열매달 이틀에서 구매했던 연화실로 뜨고 있어요. 연화가 근데 권장 바늘이 4.5에서 5mm였나? 5mm에서 5.5mm였나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떠보니까 5mm가 제일 편물이 예쁜 거예요. 4.5도 살짝 빡빡한 느낌이고,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연사된 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서 그걸 뜨고 있고요. 5mm로 엑스스몰을 뜨면은 아마 라지 사이즈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수 비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원작보다 이 어깨부터 겨드랑이까지의 그 팔통 있잖아요. 그게 더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 구간이 너무 길거나 허벌덩하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풍덩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일단 엑스스몰을 뜨기로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슴 둘레가 102cm인가 107cm인가가 나오게 돼서 라지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미디움 사이즈 정도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크게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위배 근황, 튜토리얼을 찍고 있는 그 새들 가디건은요, 오늘 몸통까지 바인드 오프 촬영을 완료했고요. 제가 좀 고민인 게 형광등에서 찍는 튜토리얼이 잘 보이기는 한데 그 영상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지금 뜨개수다 찍는 것처럼 자연광을 고집해서 찍었거든요. 근데 실이 갈색이고 바늘도 니트프로 진저고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튜토리얼 찍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게, 튜토리얼 촬영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선은 뜨개수다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촬영을 그렇게 2가지밖에 안 해봤으니까 뜨개수다는 정말 너무 쉬워요. 그냥 계속 얘기하고 뜨개하고 처음에 구도만 잘 잡아두면 그 다음에 저는 구도에 변화가 없으니까 편집할 때도 그냥 쭉 틀어놓다가 말 더듬거나 뭐 잘못 얘기했거나 너무 아무 말도 안 해서 길어졌거나 소음이 있거나 이런 것만 잘라가지고 간단히 자막이나 자료를 넣고 싶을 때 넣고, 촬영도 한 방에 끝나고 편집도 한 방에 끝나거든요, 거의. 근데 튜토리얼은 일단 촬영부터 한 방에 안 끝나잖아요. 제가 또 자연광을 고집을 했으니까 해가 지면은 촬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질 때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다 끝냈어. 그러면은 내일이 될 때까지 그거는 못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참고. 그러고 제가 지금 이 촬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영상에서 소리를 잘 수음을 했다가 어떤 때에는 막 끊겨가지고 되게 중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끊어가지고 안 들리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촬영한 튜토리얼도 그렇게 오디오가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이제 끊긴 부분에 음성 녹음, 후시 녹음을 더 씌워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디오 품질이 고르지 않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미 떴으니까 다시 재촬영을 하려면은 새로운 실로 다시 캐스톤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푸르시오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감아서 다시 뜨는,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오디오를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처럼 짜집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튜토리얼을 촬영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죠. 오디오 평준화를 한 다음에 자막도 계속 달아줘야 되고 어느 지점에 어떤 설명이 들어가는지 몇 분 몇 초를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타임스탬프도 해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호흡 자체도 되게 길고 그래서 저는 뜨개수다는 용량이 워낙에 크니까 한 번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면은 그 원본 영상이랑 편집한 영상이랑 다 지우거든요, 디바이스에서. 근데 이 쫌쫌짜리 촬영한 튜토리얼들은 편집 중이니까 지우면은 불러올 수가 없어서 지울 수도 없어. 와, 진짜 튜토리얼 찍으시는 분들 대박 존경합니다. 이거 진짜 어중간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지금도 촬영을 하면서 오디오가 불안정할까봐 옆에 보시면 음성 녹음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오디오가 날아갈 것을 대비해서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데 튜토리얼 할 때 이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괜히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고 결과물은 되게 마음에 안 들고 튜토리얼 버리고 싶어요. 어떡하죠? 아, 그러고 여러분, 저 어제 운전면허 필기시험 다녀왔습니다. 운전면허 필기가 되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면허를 안 딴 지 오래됐으니까 매년 면허 시험 관련 얘기가 잘 들리거든요. 근데 매년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진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9년 전에 제가 시험을 쳤으니까 9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해갔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험을 이제 종료를 누르고 답안을 제출하고 나서 채점이 된 걸 보니까 78점으로 아슬아슬하지도 않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어려워졌냐면 그 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그 형벌 있잖아요. 그 정확한 어떤 위반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 이런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더라고요. 뭐 벌금이 얼마, 그러니까 몇만 원인지 이렇게 3만 원,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고르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될 수 있는 종류의 위반이면 얼마 이하의 벌금에 얼마 이하의 구속 이런 것도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른 문제들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은 맞췄으니까 78점이 나온 거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정확한 형벌의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찍을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필기시험을 합격해서 왔습니다. 이제 기능이랑 도로 주행이 남았어요. 저의 오랜 기간 동안의 버킷리스트였던 운전면허. 올해에는 딸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에 딸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의 말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시원하게 한번 합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식물이 제가 화분을 키우는데 스킨답서스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스킨답서스가 화분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커진 것 같아가지고 분갈이를 하면서 포기를 좀 나눠서 심어줬는데 그 책상에 제가 항상 같이 지내는 녀석은 이 녀석이고요. 정말 조그마한 녀석이고 제 거실에 그 큰 포기를 다른 큰 화분에 옮겨 심어서 갖다 놨거든요. 근데 걔가 수영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예쁜 잎만 골라가지고 그 가지를 똑 잘라가지고 물꽂이를 해놨어요. 근데 보통 되게 뿌리가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한 4일 만에 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물꽂이 하려고 자른 그 부분은 뿌리가 미리 나와 있진 않았고요.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됐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이거 망한 거 아닌가 막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가 아직 싱싱하면 괜찮은 거라고, 얘가 시들해지면 그때는 진짜 망한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되게 싱싱하긴 했거든요. 약간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인터넷 서칭을 했죠. 그랬더니 물꽂이가 물을 자주 안 갈아도 된다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5일에서 7일에 한 번 갈아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물을 갈아준 다음에 폭풍 서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매일 갈아주면 뿌리가 더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갈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한 매일 갈아준 지 4일 만에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꽂이 성공한 것 같아요. 저의 세 번째 스킨답서스 물꽂이를 했다는 근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준비한 뜨개 수단은 이 정도이고요. 분량이 살짝 적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수다 영상이 끝난 뒤에 강아지를 촬영한 걸 조금 붙이려고 하거든요. 강아지 귀여워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조금 더 힐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안녕.